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출신이고 현재는 팟캐스트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우절은 기자 시절 수많은 부자를 만나고 경제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돈 문제가 재무 관리가 아닌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나온 책이 바로 돈의 심리학이죠. 책을 읽는 내내 모든 주제들이 관심을 끌었고 필력이 훌륭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서 읽었습니다. 책은 어렴풋이 또는 단순히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실들을 증거와 사례로 완벽하게 제안했습니다. 저축과 소비, 리스크와 행운, 비관론과 낙관론 등 다양한 주제를 던지고 심리라는 꼬챙이로 연결시킵니다. 책이 던지는 주제 몇 가지만 보죠. 먼저 저축과 소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축은 많이 하고 소비는 줄여라 라는 조언은 중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허하게 들리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죠. 저축과 소비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현대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부와 부러움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TV에 나오는 이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유명인의 집이나 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독자님들은 그의 차가 부러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며 느끼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부러운 건가요? 저자는 자신의 아이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내가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궐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누군가 10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면 그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나머지 실제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겁니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합니다. 불안 10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아닙니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것이며 구매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고 차지하는 시계, 포기한 옷이며 1등석 업그레이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안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현금 자산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는 내가 원치 않는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아볼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부는 내가 원치 않게 주식을 팔지 않게 해줍니다. 부는 나의 아이가 갑자기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부는 내가 원할 때 은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리스크와 행운. 이번에는 리스크와 행운의 관계를 보죠.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행운의 역할이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행운이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사업을 실패하는데 리스크는 얼만큼의 역할을 할까요? 사례로 우리는 2006년 야후의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그를 천재라고 칭찬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하게 비난합니다. 바보들아,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여기서 기업가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운이 찾아올 확률만큼 리스크가 찾아올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훌륭한 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 리스크가 찾아와 투자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투자 결정을 내렸지만 우연히 행운이 찾아온 투자자는 신문 표지에 나올 겁니다. 멋있게 대담했다. 바보같이 무모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아이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 정신을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내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비관론과 낙관론. 마지막으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관계를 보죠. 2008년 12월 19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교수이자 정치과학자 이르고 파나린의 전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0년 미국은 6조각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지배로 돌아갈 것이고 캘리포니아는 중국에게 지배당할 것이며 텍사스는 멕시코의 일부가 될 것이고 하와이는 일본의 보호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뉴욕만이 미국으로 남아 유럽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권과 찌라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1940년대 일본으로 가봅시다. 당시 일본은 전쟁 직후 많은 것이 파괴당한 상태였고 1인당 하루 칼로리 공급량이 800도 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죽기 전에 15배 성장할 것이고 기대 수명은 2배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눈부시게 상승할 것이며 40년 이상 실업률이 6%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글쓴 이를 비웃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비관적인 파나린의 말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에 실렸고 낙관적인 일본의 전망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똑똑하게 들리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보라. 상대는 무시하고 말거나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낼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해보라. 상대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당신의 입만 바라볼 것이다.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말해보라. 신문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년에도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말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대공황이 다가온다고 말해보라. TV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말해보라. 구경꾼들은 당신이 리스크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비관론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진화론적 원인이 있습니다. 기회보다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은 유기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죠. 선사시대에는 위기를 무시하는 이들은 죽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다음 사건들을 보시죠. 9번의 큰 전쟁에서 130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만들어진 기업의 약 99.9%가 문을 닫았다.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다. 단일 연도에 67만 5천 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죽었다. 4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자연재해가 30번 있었다.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누적하면 총 48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33번의 경기 침체 중 하나라도 예측한 사람의 수는 0에 가깝다. 주식시장이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최소 102번 있었다.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이 최소 12번 있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7% 이상이었던 적이 20번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비관적 경제 전망이라는 말이 신문에 등장한 적이 최소 2만 9천 번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170년 동안 우리의 생활 수준은 20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매일 존재했죠.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2살 때 갖고 있던 신경세포 시냅스 연결의 절반을 상실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20살의 청년은 2살짜리 아기보다 더 똑똑합니다. 진보를 위해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괴는 과도함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의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침마다 내 아이의 머리에서 시냅스 연결이 줄어든 게 눈에 보입니다. 패닉에 빠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뭔가 사라지고 파괴됐어. 그냥 있으면 안 돼. 병원에 가봐야 돼. 하지만 당신이 목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보의 과정입니다. 경제도 시장도 커리어도 종종 비슷한 경로를 따르죠.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낙천주의는 확률이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에 맞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저축과 소비가 중요하다. 비관론은 낙관론보다 설득력이 있다. 행운과 리스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영상에서 말한 이것들뿐만 아니라 책에는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등 돈에 관해 주제를 던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돈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독자를 설득시켜 나갑니다.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재미있으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인 장애물이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